여보세요? 엄마? 나연아, 엄마 어디에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여행 가셨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어.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이번 주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여기 파출소로 좀 와라. 나 좀 데리러 오라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파출소라뇨.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여행 간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아. 엄마 가방이랑 짐을 다 네 오빠랑 새언니가 가져가 버렸다. 이것도 겨우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려서 하는 거야. 오래 통화 못하니까 여기로 와라. 와서 직접 들어. 나연아, 엄마 부탁이야. 꼭 와야 한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영희 씨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늦잠을 자도 될 나이였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전등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며 목을 가다듬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지만 이 공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익숙한 루틴일 뿐이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민석 씨와 나연 씨가 무사히 성장하는 것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민석 씨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힘든 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이 깊어서 어떡하니? 그래도 엄마가 이래야 우리 민석이랑 나연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러지. 나중에 크면 꼭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민석 씨는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민석 씨가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펼쳐놓을 때마다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민석 씨가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영희의 삶도 조금씩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고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석 씨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지혜 씨와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우리 민석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민석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변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지혜 씨는 마지못해 인사만 할 뿐 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니?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명절 음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간단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거예요. 요즘 주문하면 인원수대로 맞춰서 해주는 곳 많아요.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전 좀 해놨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거 빼고 주문할게요. 다음부턴 해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반찬을 챙겨가도 냉장고 한 구석에 방치되었고 다음 방문 때 보면 그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민석 씨와 지혜 씨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오신대. 당신도 좀 단호하게 말해. 이렇게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오시잖아. 근데 딱 잘라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 순간 영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걸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탓에 더 애틋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늘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눠주는 게 일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고 며느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뭐 잘못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우리도 이제 신혼이고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 엄마가 너무 자주 왔나 보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서로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요즘 시대도 변했고요. 그날 밤 영희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애들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들겠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헌신했던 세월은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 그냥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갈까 해서요. 지혜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좋지. 영희 씨는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불길한 예감은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에게 지옥 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영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혜 씨의 태도가 더욱 냉랭해졌고 민석 역시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을 요양원에 데려가려는 것은 아닐까? 요즘 TV나 신문에서 자주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거나 심지어 버리는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내 아들이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짐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해보자.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자식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 씨는 일부러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만들다가 일부러 소금을 잔뜩 넣었습니다. 어머, 이걸 내가 이렇게 짜게 만들었나? 다음에는 깜빡하는 척하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서가 너 다음 주에 출장 간다면서? 출장? 엄마,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그래, 이상하네. 다음 주라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민석과 지혜 씨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점점 늘어나자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하세요? 아니, 별일 없는데 왜? 그냥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장 보러 가신다고 나가셨다가 뭘 사러 가셨는지 까먹으셨다면서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갑자기 무슨 병원? 요즘 치매도 일찍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리 검사 받으면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 지혜 씨는 치매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핑계도 없이 요양원에 넣을 생각이었겠지만 합당한 핑계가 있으니 옳다구나 싶었을 겁니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석 씨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괜찮다는데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치매면 어떻게 할 거니? 그 질문에 민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그 거리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거리가 아니라 짐과 버리는 사람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 씨가 다시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더 진행되면 저희도 돌보기가 힘들어요. 요양원은 어떠세요? 엄마,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희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겠어.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 다정했던 아들이 어릴 때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는 정말 확실해.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여나 TV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남긴 후 영희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석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가요. 좋은데 데려가 드릴게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날이 오겠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영희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민석 씨와 지혜 씨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요양원을 이야기했고 민석 역시 예전처럼 엄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영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한가하게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옷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두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나들이 가는데 단정하게 가야지. 정성껏 김밥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이라도 먹어야지. 하지만 이 도시락을 함께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민석과 지혜 씨가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잘 준비하셨어요? 응,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니?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벚꽃도 보고 공기도 쐬고요. 지혜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간만에 나들이라니 기대된다. 영희 씨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드라이브처럼 보였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며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반쯤 내리니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차가 달릴수록 영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좋은데 가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어디쯤인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민석 씨는 운전대의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곧 버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국도를 따라 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불구불한 산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희 씨는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민서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엄마가 가본 적 없는 길이네. 금방 도착해요. 엄마. 피곤하시면 잠깐 눈 감고 계셔도 돼요. 그러게요.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고 좀 쉬면서 가세요. 둘 다 태어난 척했지만 영희 씨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차는 한적한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좁은 오솔길 끝자락,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서 민석 씨는 차를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엄마,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뭐? 우리 금방 돌아올게요. 차 안에 있으면 답답하시니까 여기서 바람 좀 쐬고 계시면 돼요. 지혜 씨는 영희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내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영희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엄마한테 왜 이러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여기 두고 가려는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지혜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석 씨는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민서가 제발. 하지만 대답 대신 차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마땅한 시설도 아닌 외딴 산속 어딘가에 버려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영희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영희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차가 떠나고 먼지가 가라앉자 영희 씨는 혼자 남겨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인적은커녕 지나가는 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이라고는 하나 숲이 우거져 있기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곧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어둡고 낯선 산속, 여기는 분명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희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돌아올 거라고 다시 차를 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석 씨와 지혜 씨는 떠났고 이곳에는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적 밤새 열이 나는 민석 씨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며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그때 그 작은 손이 자신을 꼭 붙잡았었는데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아예 버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까?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도 많았는데 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민석 씨가 어릴 적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다 크면 꼭 효도할게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린다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해. 그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떻게든 내려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영희 씨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와 덩굴뿐이었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해가 지기 전에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뿌리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땅을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갑자기 가팔라지면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윽!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삐끗한 듯 아팠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못 나가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어야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어두워질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해가 지고 말았고 얼마 가지 않아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산속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손을 뻗어도 코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울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멧돼지인지 늑대인지 모를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사는지도 몰랐고 이러다가는 정말 들짐승 밥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오며 영희 씨는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추위와 공포에 떨며 산길을 헤매던 영희 씨는 멀리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는 건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고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 영희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찾은 사람의 흔적. 영희 씨는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대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영희 씨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방, 하지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조심스레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곁에서 한 노부부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이고, 정신이 드셨군요. 산속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데려왔어요. 그 노부부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왔다가 영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자고 가는 곳이에요. 보다시피 약초를 캐다 파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마침 수학 끝내고 오던 길이었으니 망정이지. 우리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부부는 따뜻한 미역국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제 입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버림받을 정도면 제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나 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덕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입을 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깊은 산속에서 살아남은 영희 씨는 노부부의 도움을 받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캔 약초를 팔러 읍내로 내려갔다 오면서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정성스레 영희 씨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설마 민석 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부부의 도움으로 가까운 마을까지 내려온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눌렀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연아, 엄마 어디에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여행 가셨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어.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이번 주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여기 파출소로 좀 와라. 나 좀 데리러 오라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파출소라뇨.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여행 간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전화 오래 못 할 것 같아. 엄마 가방이랑 짐을 다 네 오빠랑 새언니가 가져가 버렸어. 이것도 겨우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려서 하는 거야? 오래 통화 못 하니까 여기로 와라. 와서 직접 들어. 나연아, 엄마 부탁이야. 꼭 와야 한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영희 씨는 손이 덜덜 떨었습니다. 민석 씨가 내 아들이 나를 산에 버려놓고는 여행을 갔다고 둘러댔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영희 씨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형사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산에 버리셨다고요?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아들 며느리가 제가 치매 걸린 줄 알고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산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 휴대폰, 가방 모두 가져가 버려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딸 아이한테는 공중전화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모든 걸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민석 씨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는지, 어떻게 차가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 뻔했는지, 이야기를 끝마칠 때쯤 경찰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죠. 어머니, 그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까? 네, 지우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 확보가 가능하겠군요. 저희가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나연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연아, 나연 씨는 영희를 붙잡고 울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엄마를 버렸다고요?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이야. 따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로 보입니다. 저희가 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나연 씨는 벌떡 일어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온 김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라. 오빠, 절대 용서하지 마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잠시 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도 그러려고 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딸 나연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앞뒤 사정을 들은 나연 씨는 영희 씨 대신 잔뜩 화를 내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물로 씻고 나니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륵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강민석 씨와 서지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 씨는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한 건 조사실 안에서였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삼자 대면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게 증거를 잡는데 다 수월하다는 말에 꼴도 보기 싫은 아들 내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얼마 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민석과 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수갑이 채워진 채였죠. 두 사람은 영희 씨를 보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석 씨와 지혜 씨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미쳤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러니 경찰분들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영희 씨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가족이었지만 지금 영희 씨의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저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려 했던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릴 때 단 한 번이라도 망설였니? 무슨 생각으로 엄마한테 그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날 때 한 번이라도 뒤돌아봤니?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여길 왔는지 알기나 해. 너희들이 나 귀찮다고 버릴 때 그때 한 번이라도 후회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엄마 이러지 않았어. 근데 엄마 버린 건 그 누구도 아니라 너희들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 당당하게 거짓말까지 했더구나. 나를 여행 갔다고 둘러댔다면서? 그때 민석 씨가 울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건 없다. 민석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가족도 아니야. 난 이 시간 이후로 자식들은 없다고 생각할 거다. 나한테 자식은 나연이 뿐이야. 그러니 너도 죗값 달게 받아라.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두 사람이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엄마, 이제 법대로 심판받아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희 씨는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어떤 순간이라도 두 사람과 엮일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민석과 지혜 씨가 체포된 후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 한편이 시끄러웠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던 걸까?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려 했던 자식을 법의 심판에 맡긴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개월이 흐르고 교도소에서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왔어요. 나연 씨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나연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씁니다. 엄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요. 감옥에 들어오고 나니 모든 것이 후회되고 두려워졌어요. 이제야 엄마가 그날 밤 느꼈을 공포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의 탄원서가 있으면 나와 지혜는 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부탁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희 씨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또 용서해달래요? 엄마,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탄원서 쓰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요. 나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희 씨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이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석 씨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 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어머님께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강민석 씨와 서지혜 씨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드님 아닙니까? 그 순간 영희 씨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겁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그날 밤 겪었던 공포가 사라지나요? 그날 나는 한 걸음만 잘못 디뎠어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 나한테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탄원서는 없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영희 씨의 앞에는 민석과 지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췌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죠. 판사가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존속상해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 강민석과 서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에 처한다. 그 순간 민석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영희 씨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지금 감옥 들어가서 나오면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사는데 어쩌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시선만이 민석 씨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연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죠?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요. 그러마.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연아, 네, 엄마. 이제 우리 다시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자. 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러기로 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 분명했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밝아오면 영희 씨의 인생도 힘차게 떠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 준비 잘하고 있었잖아. 정말 몰라서 그래? 난 오빠를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아.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라도 들은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쪽팔려서 그래? 정말 몰라서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부모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널 좋아하겠어. 이게 엄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해서 이 사달을 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64세 박미자 씨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얽힌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들의 결혼을 엎어버린 후 자식의 연락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덮어버렸을 뿐 아니라 대문 열쇠까지 바꿔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아들로 인해 바람 잘 날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박 씨는 과거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박 씨의 나날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하늘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제 3살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홀로 키우려고 하니 박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었죠.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는 마음에 남의 집 식모는 물론 시장, 식당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에게 항상 부족한 모습만 보였음에도 아들은 착실하게 자라주었고 그 결과 의대에 합격해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죠. 박 씨는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가정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오늘은 집에 들어오기는 하는 거지? 오늘 못 가. 지금 병원에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는 너가 집에 못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아, 됐어.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 박 씨는 아들의 매정한 말에 상처를 입은 얼굴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방에 앉아있던 박 씨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박 씨는 전문의가 된 아들의 변화에 서러운 마음이 몰려왔지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이었기에 그래,
환자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하고 애써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아들을 보지 못한 지 어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번 병원에서 먹고 자는 아들로 인해 피가 말리는 기분이 들었죠.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던 박 씨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퇴근할 때 아들에게 해줄 갈비찜 재료나 좀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박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기에 살림살이 하나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물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박 씨가 살림살이를 해주었던 곳에서는 호평이 쏟아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계약이 끝나면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죠. 집과의 거리는 도보로 20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박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처음 가는 것이었던 만큼 첫인상을 위해 단정한 모습으로 방문을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미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씨는 처음 마주한 집주인 한 씨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음을 깨달았죠. 그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와서 그런지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였죠. 여기 있으면 고생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지만 지금 그만두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사유 없이 그만두는 순간 가정부로서의 삶도 끝나는 것이었기에 어느 정도 일은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살림살이 위치 좀 외우고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거 잊지 말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음식 맛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입이 좀 고급이라서 말이야. 제가 음식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따로 좋아하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박 씨는 그래도 좋아하는 걸 먼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한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용주 취향 몰라? 그런 거 하나 몰라선 그냥 적당히 하시고 내 딸은 땅콩 알레르기 있으니까 그건 피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박 씨는 톡톡 쏘는 듯한 한 씨의 말에 제대로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중산층 가정의 가정부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공장을 좀 돌리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돈을 꽤 벌다 보니 사모님의 콧대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음 고생만 하다가 계약까지 일했는데 이번에도 일이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사람을 식모처럼 굴리는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집주인 딸을 만났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갔다 왔어. 아, 오늘 온다는 그 아줌마야? 그래.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나름 살림살이도 적당히 잘하네. 딸, 오늘 고생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씻고 나와. 저녁이나 먹자. 사모님, 그럼 저는 오늘 이만 가볼게요. 아줌마, 어디 가요? 기다렸다가 저녁 먹은 건 치우고 가야지요. 네? 제가 일하는 시간은 6시까지인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줌마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박 씨는 순간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기 엄마랑 비슷한 연배로 보일 텐데 초면부터 반말을 찍찍하는 무례한 모습에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고용주 가족이었던 만큼 박 씨는 입술을 겨우 움직여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이 없는지 몰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가 하자. 그래도 음식 맛이 좋잖아. 어차피 내일 와서 자기가 치울 건데 무슨 상관이야. 아줌마는 그냥 가. 박 씨는 겉옷을 껴입고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동안 수많은 곳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이런 집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아들을 위해 갈비찜 재료를 사서 만든 박 씨는 도시락을 만들어 아들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아는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조금 기다리니 박 씨의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박 씨는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도시락과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내밀었는데
곧 귀에 들려오는 아들의 날 선말에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을 느꼈죠. 아들, 요즘 집에 못 오잖아. 그래서 엄마가 반찬이랑 옷 좀 가지고 왔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는 내가 일하는 게 우스워 보여.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들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그랬지.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 만들어 왔으니까 다른 선생님이랑 나눠 먹어. 됐어. 여기도 밥이 잘 나오는데 뭘 이런 걸 가져와. 옷도 내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엄마는 이런 것 좀 하지 마. 알겠어? 아들은 도시락을 본체만체 하고는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비상구에 덩그러니 놓여진 박 씨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아들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는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박 씨의 애정을 무시해버리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낀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 다시 나온 박 씨는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치 박 씨를 얼려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눈물이 줄줄 흘러보내서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들을 위해 고된 몸을 이끌고 했을 뿐인데 아들은 이런 노력도 모르고 매정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다정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게 모두 꿈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검은 방만이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갔다 온 건 불과 1시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냉기가 가득한 집은 박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혀버렸죠. 불도 켜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던 박 씨는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는데 집안 꼴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술이라도 마셨던 건지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숨을 푹 쉰 후 청소를 한 박 씨는 아침상까지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렸고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죠. 아줌마, 나는 북엇국 좀 끓여줘. 집에 북어가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저녁에 해드려도 될까요? 북어가 없으면 사와야지. 지금 돈을 내는 사람이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해? 아줌마,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말 많은 거 아냐? 박 씨는 순간 강 씨의 말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거였죠. 물론 박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거였지만 식모처럼 굴려지기를 바랬던 건 아닙니다. 박 씨는 일단 기분이 상해 보이는 강 씨를 달래기 위해 저녁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끓여 놓을 테니까 씻고 나오셔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 한 숟가락 하고 가세요. 냄새나게 된장찌개는 무슨. 됐으니까 아줌마나 많이 드세요. 그러고는 욕실 문을 쾅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씻고 나온 강 씨는 갈아입은 옷가지를 박 씨의 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좀 빨아놔요. 그거 손으로 빨아야 원단이 안 상하니까 참고하고. 아가씨, 그래도 옷은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구분은 할 줄 알고? 괜히 바구니에 넣었다가 세탁기에 들어갈라. 강 씨는 옷을 갈아입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강 씨가 나가자 그제서야 집주인 한 씨가 방에서 나오더니 밥상을 차리라 했죠. 상을 차려주자 이건 이래서 별로다. 저건 저래서 별로다 하며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씨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어느 정도 말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박 씨는 후다닥 밥을 비우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는 한 씨의 뒷모습을 분에 찬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 요즘 누가 집안일 한다고 그래? 다 가정부 쓰는 거 아니야? 늙어서 집안일 하는 건 서럽잖아. 박 씨는 한 씨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가 들어오면서 거실이 따뜻해지자 설렁설렁 나오던 한 씨는 소파에 누워서 이것저것 박 씨에게 명령조로 집안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전화를 하는 건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박 씨에게는 어떻게 청소해라, 바닥에 먼지가 있지 않냐, 유리창 좀 더 깨끗하게 닦아라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신적으로 피말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박 씨는 차라리 그냥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강 씨가 전해준 선물에 그럴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싼 소고기를 들고 왔기 때문이었죠.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이거 다 네 남자친구인가 뭔가 하는 애가 준 거야? 응. 우리 집은 한우만 먹는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수입산 아냐?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면 입만 베린다니까. 됐어. 다른 선물도 받은 거 같은데. 이건 가방 아니니?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한다니까? 이거 버리면 그냥 돈인데. 아줌마, 그냥 이거 가져가. 우리는 한우만 먹는 고급 입이라서 말야. 박 씨는 돈 한 푼 쓰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떡하니 놓인 소고기에 침이 꼴깍하고 넘어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국도 맛있게 끓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원래는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야 했지만 평소에는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소고기를 그냥 받게 되니 차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요? 정말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질 나쁜 고기 안 먹으니까 가져가던가. 엄마, 우리는 밖에 나가서 먹자. 이번에 괜찮은 식당이 있더라고. 박 씨는 한씨 모녀의 모습을 보고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등을 모두 입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펐죠. 그래도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고기를 소중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들이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고기라도 구워서 영양가를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한 박 씨는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웬 고기야? 자다 일어난 아들은 고기 냄새에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야채부터 겉절이 등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은 박 씨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워서 목소리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났어? 엄마 일하는 곳에서 소고기를 주셔서 가져왔어. 뭐? 일하는 곳에서 가져왔다고? 엄마, 혹시 뭐 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멀쩡한 소고기를 남이 왜 준대? 선물 받았다는데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는다고 하잖아. 가져가라고 챙겨주셔서 가지고 왔지? 그 말에 아들은 미간 사이에 주름을 만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그래도 남이 준다고 해서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의사인데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거지도 아니고 남이 준다고 해서 냅다 가져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박 씨의 아들 김 씨는 박 씨를 향해 매서운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말에 고기를 굽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이게 남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새 거잖아. 선물로 그냥 받은 건데 거지라니? 엄마는 그냥 아들한테 맛있게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나도 고기는 생각 없으니까 엄마 혼자 먹던가 해.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나가서 놀다 올게. 그렇게 말한 박 씨의 아들 김 씨는 씻고 준비를 하더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박 씨는 그렇게 텅 비어진 집을 두리번 살펴보고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는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밥과 고기구이가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힘이 쭉 빠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 박 씨는 뜨거운 눈물을 눈에서 뽑아내었죠. 박 씨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씨는 아들의 저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원했던 건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순간들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러던 중 얼마 후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박 씨는 결국 새로 가게 된 가정부 일을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티기로 결심한 겁니다. 물론 일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모녀는 박 씨에게 온갖 트집을 잡으며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식모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죠. 장을 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에 여러 심부름까지 시켰기 때문이었죠. 아줌마, 지금 우리 집에서 한 달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물건 위치를 제대로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래서 늙은 것들은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한다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사는데 자식 교육은 어떻게 했나 몰라?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시지 않나요? 그래도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자식은 건들면 안 되죠. 박 씨는 자신의 아들 김 씨까지 건드는 집주인 한 씨의 말에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김 씨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박 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하여 의사까지 된 아들이었던 만큼 박 씨의 자부심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거였죠. 그런데 그걸 건드려버리는 한 씨의 모습에 한 소리를 했더니 한 씨는 가소롭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나. 아줌마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겠네. 아줌마가 우리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노후 마련 안 돼서 그 나이 먹도록 밖에서 뭘 하는지 몰라. 어휴, 나였으면 엄마가 저러는 거 보고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야. 한 씨는 박 씨를 비꼬았고 박 씨는 한마디 하고 싶은 욕구를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박 씨가 일하는 곳은 고객의 평가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만약 점수가 지속해서 좋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한 씨의 좋은 평가가 필요했던 만큼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한 씨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지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래 계약은 1년이었지만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 씨의 딸 강 씨의 언행이 박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날 술을 진탕지게 먹고 들어왔다는 강 씨로 인해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상을 차린 후 먹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강 씨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안에 들어가서 깨웠는데 10분만 거리는 모습의 아들이 생각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방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나더니 강 씨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줌마,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몰라? 깨우러 들어갔는데 10분만 더 자겠다고 해서. 회사 늦게 생겼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아줌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국물이라도 마시고 가지. 속도 안 좋을 텐데 먹고 가요. 밥은 무슨 밥? 아줌마나 신나게 먹던가. 아야. 예전에도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박 씨였기에 국물이라도 먹고 가라고 북엇국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무슨 국을 먹으라고 하는 거냐면서 박 씨의 손을 쳤고 뜨거운 북엇국은 박 씨의 무릎 위로 엎어졌습니다. 박 씨는 무릎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국물에 저절로 비명이 나왔지만 강 씨는 짜증난다는 얼굴로 박 씨를 내려다본 후 나가버렸습니다. 욕실로 가서 흐르는 물에 피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수포가 올라왔을 뿐 아니라 통증도 세게 올라왔죠. 절뚝거리는 다리로 나온 박 씨는 한 씨가 자고 있을 방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조심히 말했더니 한 씨가 박 씨에게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줌마, 지금 일하는 시간인 거 몰라? 병원을 가는 건 퇴근하고나 가란 말이야. 어디서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사모님 돈을 날로 먹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괜히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 아줌마 하는 일이나 마저 해. 결국 박 씨는 그날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덧나면서 며칠 후 응급실을 가게 되었던 거였죠. 처음에는 일반 개인 피부과에 가려고 했지만 퇴근 후에 가기에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점점 골마가는 다리 피부로 인해 열이 나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아들 김 씨가 일하는 곳이었죠. 박 씨를 알아본 김 씨의 동기가 박 씨의 아들인 김 씨에게 연락했던 건지 응급실로 온 걸 보았습니다. 박 씨는 이런 모습으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던 만큼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어진 아들 김 씨의 말에 충격받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의사 아들 쪽팔리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아니야. 엄마가 우리 아들 힘들어지게 왜 그러겠어?
그럼 적어도 이런 꼴로는 오질 말았어야지. 남들은 이제 엄마가 호강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의 엄마가 이러고 사는 걸 보고 누가 뒷말을 안 해? 이럴 거면 그냥 그 가정부인가 뭔가 하는 거 때려치고 집에서 나오지를 마. 아들 김 씨의 말에 박 씨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너한테 무슨 패라도 끼쳤냐? 내 나이라고 해봤자 아직 64세밖에 안 됐어.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뒷방 늙은이처럼 방에만 있으라고? 그럼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그럼 적어도 다치지나 말던가. 내가 연락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이제 몸까지 못 가눌 나이면 그냥 집에서 놀라고. 그러고는 자신은 바쁘니 알아서 치료를 받고 가라고 말한 아들 김 씨에 박 씨는 서러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지금 박 씨가 있는 병원은 아들이 일하는 곳이었던 만큼 억지로 울음을 삼켰죠. 입술을 덜덜 떨렸고 눈가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치료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물론 지금 일하고 있는 집의 모녀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개해주는 회사에 말한 후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녀와 만날 일도 없고 아들에게 서러운 마음을 느낄 필요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하던 박 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곤욕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1년 같았기 때문에 할 게 없나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던 거였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목돈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사놓았던 게 확 뛰게 되면서 자금 자체가 3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뛰어버린 겁니다. 투자의 재미가 들린 박 씨는 친구를 따라 법원 경매에 나가게 되었고 작은 원룸 건물 하나를 구매해서 세를 받아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평생 해온 가정부 일은 아니지만 삶의 낙을 찾은 박 씨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평화로운 나날이 반복될 때 박 씨는 아들 김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상견례를 통해 인사시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박 씨는 35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아들로 인해 걱정이 참으로 많은 상태였습니다. 옛말에 물을 받아서 달빛 아래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제 짝이 잘 나타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빌었는데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성곤이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가 이리 왔구나. 여튼 상견례 할 생각인데 언제가 편해? 엄마는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 편한 날로 정해. 알았어. 그럼 날짜랑 시간 정해지면 그때 다시 말해줄게. 아들 김 씨는 급한 일이 끝났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 하는 전화였지만 박 씨는 아들의 결혼 선언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총각으로 평생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겠다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지 참으로 궁금해졌죠. 며칠 후 아들 김 씨로부터 3주 후 점심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 김 씨에게 대체 어떤 아가씨냐고 넌지시 던지게 되었죠. 아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결심했을까? 착해.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버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나면 어머님을 도와드린다고 하잖아. 아이고, 요즘 그런 참한 아가씨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성곤이가 그런 아가씨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사람을 안 만났나 보네. 후배 지인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던 건데 만나볼수록 진국이다 싶어서 결혼 결심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대. 엄마는 궁금할 수밖에 없지.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을수록 그 아가씨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박 씨는 상견례 날에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식당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며 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박 씨는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예비 장모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죠. 안녕하세요. 김성군 엄마인 박미자. 사모님? 그리고 아가씨가 왜? 설마?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옷을 갖춰 입은 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다가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바로 예비 사돈댁이 예전에 일했던 한 씨였기 때문이었죠. 아들과 함께 들어오던 그 두 사람은 박 씨를 보곤 화들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설마 아줌마가 우리 예비 사위 엄마라고? 장모님, 저희 어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아, 우리 집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라서 말이네. 그런데 그게 김서방 어머님이실 줄은 몰랐네. 그때 알았더라면 잘 챙겨드렸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좁은 건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 일어나마. 박 씨의 반응에 아들 김 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박 씨를 쫓아나온 김 씨는 우락부락한 얼굴로 박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애였다는 걸 알았다면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 우리 다을이가 얼마나 참한 사람인지 알아? 엄마도 좋아해놓고 왜 그래? 아들 김 씨의 말에 박 씨는 울분을 토하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화상 입었던 부위에서 통증이 사르르 올라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열이 올라 가슴 속에서 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게 저 아가씨라서 그렇다. 가정부로 일했던 곳이 저 집이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 속옷이나 옷은 손빨래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로 밥을 지으라 하더라. 애초에 가정부 일하러 간 거잖아. 소비자가 원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가정부로 들어갔으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사소한 심부름부터 자기 스트레스 푸는 사람으로 대하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길 바래. 내가 좋아한다고 하잖아. 엄마는 아들의 행복이 그렇게 싫어? 너는 아들이 돼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는 거지. 엄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엄마 말대로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할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두고 가버리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죠.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나오니 지금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해졌던 거였죠. 박 씨의 아들 김 씨는 박 씨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 아가씨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박 씨에는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고 박 씨는 이렇게 멋대로 할 거면 혼조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죠. 잘 됐네. 나도 가정부 일이나 하던 엄마가 참으로 쪽팔렸거든. 어디 가서 의사 아들이 가정부 한다는 말을 들어봐. 내 욕밖에 더 하겠어? 차라리 결혼식에 와서 쪽팔림이나 안 주면 망정이지. 아들,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그렇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아. 엄마가 널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 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봐. 남의 집안 살림 해주는 사람이 정상이냐고. 됐다. 그냥 결혼이고 뭐고 간에 올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고 박 씨는 아들 김 씨의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곳에 굳이 왜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박 씨는 아들과의 연락도 서서히 끊어갔습니다. 이제 아들이고 뭐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노후를 즐기겠다 생각한 박 씨는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공원 산책을 가는 등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술을 어찌나 많이 먹은 건지 시끄러운 주변 소리와 아들의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죠. 아들, 어디길래 애가 울고 있어? 엄마, 다을이가 하며 엉엉 우는 아들로 인해 뭔가 사달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박 씨는 아들에게 어디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디 있는지 들은 박 씨는 아들을 집으로 질질 끌고 들어올 수 있었죠. 다음 날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오는 아들을 향해 박 씨는 한심하다는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들,
너는 그러길래 왜 그런 아가씨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다 하는 거냐? 나라고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본 건데 저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박 씨는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같이 살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김 씨였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살았댔죠. 그런데 실제로는 집안 살림 하나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청소도 하지 않아서 집이 항상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박 씨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후회를 연신했다는 겁니다. 집안 살림은 살다 보면 늘어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전에 오전만 하고 퇴근한 적이 있어서 다울이 회사에 찾아갔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잖아. 뭔가 이상해서 다울이가 말한 회사 사람 부여잡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알고 보니 꽤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닌다던 예비 며느리 강 씨는 애초에 회사에 다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대체 어디 있냐고 김 씨가 물어봤더니 예비 며느리 강 씨의 말이 더 가관이었다는 겁니다. 회사 앞에 찾아왔다고? 말도 없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일찍 마쳤으니까 온 거지. 자기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회사에는 자기가 없다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제서야 회사에 다닌 적 없는 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말을 들은 김 씨는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결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만큼 아들 김 씨의 한숨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작 이야기했지? 어휴, 엄마 말은 귀뜸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박 씨는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박 씨는 더 이상 아들 김 씨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아들 김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파혼 선언을 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니 뭐니 하는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거절을 좀 했더니 다짜고짜 박 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모녀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뭐 하는 짓이긴? 지금 결혼까지 며칠 남았다고 취소해? 지금 축의금 미리 받은 거 뱉어내라고 주위에선 난리잖아. 어차피 받은 거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오빠, 이미 다 써서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친구들이 나한테 사기친다고 그런다고. 이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배상할 준비나 해놔. 그 말에 박 씨의 아들인 김 씨도 어이없음을 느꼈는지 이상한 억양으로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거는 게 맞아? 애초에 일하고 있다고 말이라도 하질 말던가. 사람이 왜 그렇게 속물이야? 그래도 의사라고 해서 만났던 건데 오빠 그렇게 짠돌이었어? 하긴 그러니까 지 엄마가 가정부 일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집안 빵빵한 의사를 만나라니까. 저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여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거지 같은 집안? 그런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서 골골거리는 주제말이 많으시네요. 박 씨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한씨 모녀에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죠. 그걸 같이 느꼈던 건지 아들인 김 씨도 이 결혼 절대 못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줘? 너나 사기 결혼 맞고서 대응할 준비나 해. 내가 그때 회사에 안 찾아갔으면 거짓말이라는 거 몰랐을 거 아니야? 너 같은 건 사기죄로 여기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려. 고소?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앞으로 갈 회사인데 거짓말은 아니지.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맞네. 자네는 우리 다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동안 내조한 것도 잊었나? 내조 같은 소리 하네. 아들이 하도 살림 못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아주 가관 그 자체더만. 살림한다는 사람이 자기 빨래를 못하고 청소도 못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렇게 참한 아가씨는 우리 집에서 받을 생각 없으니 아줌마나 그렇게 이뻐하는 딸 평생 끌어안고 살아보던가요.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씨 모녀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들 김 씨는 강 씨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박 씨를 상처 입혔다는 걸 빌미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만큼 아직까지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분의 말을 들으니 질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들 김 씨는 이번에 여러 일을 겪은 후 반성을 많이 했던 건지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의사가 됐는데 엄마는 아직도 가정부 일이나 하니까 쪽팔렸어. 남들은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이었더라. 어휴, 그걸 이제 깨달았어?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뭐든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엄마도 이번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하겠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상처받은 마음은 이제 행복한 일을 하면서 달래보도록 하자. 박 씨는 평생 오손도손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전과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두운 밤 달빛이 드나드는 창문을 올려다 보고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무수히 많은 의문을 품으며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립니다.